아버님, 베란다 김치통 좀 정리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노인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철컥. 문이 닫혔습니다. 선이야, 문 좀 열어라. 얼어 죽겠어. 그때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 아버님, 잠깐 추운 걸로 죽진 않아요. 이 이야기는 어제까지 평범했던 한 아버지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그날 이전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박만수는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72살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반장으로 30년을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박만수는 하루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주안동 아파트 13층. 엘리베이터는 일주일에 2번은 고장났지만 그래도 박만수에겐 세상 어디보다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30평대 아파트. 크진 않았지만 박만수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었죠. 퇴직금 전부와 20년 넘게 모은 적금을 모두 털어 샀던 그 집. 등기부등본을 받던 날 박만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됐소. 이 집 하나 장만했으니 늙어서 쫓겨날 일은 없겠소.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아내는 그 집에서 1년을 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만수는 혼자 남았어요. 아들 준호는 결혼 후 분가했고 명절에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내일 집에 갈게요. 선이랑 하은이랑 같이요. 박만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주를 본 지 석 달 만이었거든요. 박만수는 그날 하루 종일 집 청소를 했어요. 먼지 하나 없이 닦아냈습니다. 마트에 가서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도 한 알음 샀죠. 다음 날 준호 가족이 왔습니다. 박만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손주 하은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하은이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하지만 하은이는 박만수를 밀쳐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냄새나. 선이가 웃으며 하은이를 받아 안았어요. 아버님,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박만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아버지, 요즘 노인 명의로 집 놔두면 세금 폭탄 맞는다던데요. 뉴스 안 보세요? 박만수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세금이 뭐가 문제냐? 난 매년 잘 내고 있는데.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노인명의 주택 가진 사람들 다 조사한대요. 탈세 의심받으면 큰일 나요. 선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모실 거잖아요. 명의만 준호 앞으로 바꾸면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박만수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더 이상했죠.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다. 명의를 왜 바꿔야 하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 말 안 믿으세요? 제가 아버지 해코지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박만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화를 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선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은이 학원비, 대출이자, 생활비 저희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아버님 모시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버님 명의로 집이 있으면 저희가 대출도 못 받아요. 박만수는 입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겠다는 거냐? 준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사기꾼처럼 보여요? 박만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선이야, 우리 가자. 아버지가 우릴 못 믿으시는데 여기서 뭐하냐? 선이가 하은이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박만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준호야, 잠깐만 내가 잘못 말했다. 미안하다.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죠. 박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4시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아버지 버릴 것 같아요? 명의만 바꾸면 끝이에요. 박만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죠. 아들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불안한 예감을 믿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아버지,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요. 변호사한테 다 확인받았어요. 박만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았어요. 돋보기를 찾으려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믿으세요. 제가 아버지 친아들이잖아요. 그 말에 박만수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요. 준호는 박만수가 키운 아들이니까요. 박만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명의이전 서류, 심지어 위임장까지. 아버지, 통장도 주세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아요. 제가 관리할게요. 박만수는 통장도 건넸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적금 통장, 생활비 통장까지 모두요. 준호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걱정 없어요. 그날 밤 박만수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나타나 말했어요. 여보, 그 서류에 도장 찍으면 안 돼요. 박만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뒤 선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이사 준비하세요. 다음 주에 저희 집으로 오셔야 해요. 박만수는 멍했습니다. 뭐? 이사? 네, 아버님. 그 집 새놓기로 했어요. 월세 받아서 아버님 용돈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만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그게 모든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박만수는 아들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쫓겨난 거였죠. 자기 집에서 말입니다. 30년 공장 생활로 모은 돈으로 산 그 집에서요. 이사 트럭이 떠나는 걸 보며 박만수는 13층 베란다를 올려다봤습니다. 저기서 아내와 차를 마시던 기억이 났어요. 저기서 손주 하은이를 안고 웃던 기억도 났죠. 아버지, 빨리 타세요. 늦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박만수는 천천히 차에 올라탔어요. 아들네 집은 신도시 빌라 2층이었습니다. 주안동 아파트보다 훨씬 좁았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선희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짐은 저기 작은 방에 넣으세요. 작은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이었습니다. 2평 남짓한 다용도실이었죠. 창문도 없고 환풍기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박만수의 침대는 접이식 간이 침대였습니다. 여기서 자라고? 박만수가 물었습니다. 선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님, 집이 좁아서 어쩔 수 없잖아요. 하은이 방도 있어야 하고 저희 부부 방도 있어야 하고요. 준호는 옆에서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첫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상에는 갈비찜이 올라왔어요. 하은이가 좋아하는 메뉴였죠.
박만수도 한 점 집으려는데 선희가 젓가락을 탁 쳤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이거 드세요. 선희가 내민 건 김치와 된장찌개뿐이었습니다. 박만수는 멍하니 그릇을 바라봤어요. 고기는 못 먹나?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나이 드시면 기름진 거 안 좋잖아요. 건강 생각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은이는 옆에서 갈비를 우적우적 씹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선희도 고기를 먹었죠. 박만수만 김치를 씹었어요. 그날 밤 박만수는 다용도실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낮아 답답했어요. 환풍기 소리가 귀를 찔렀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새벽 3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아버님 통장에 얼마 있었어? 선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만수는 멈춰섰어요. 퇴직금 3천, 적금 해약하면 1천 더 나와. 4천은 되지. 준호의 대답이었습니다. 박만수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겠네? 카드값이랑 대출 합치면 딱 그 정도잖아. 선희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박만수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근데 아버지한테 얘기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가 코웃음을 쳤어요. 뭘 얘기해요? 어차피 쓸 데도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모시는데 당연히 우리 돈이죠. 박만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돈을, 내가 30년 모은 돈을. 다음 날 아침 박만수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통장 좀 달라. 돈 확인 좀 하게.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왜요? 제가 관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내 돈인데 보고 싶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 못 믿으세요? 제가 뭐 횡령이라도 한 것처럼 그러시네. 선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아버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돈 관리 못 하세요. 박만수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언제 깜빡했나? 멀쩡하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러자 선희가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하은아, 무서우면 방으로 가 있어. 하은이가 박만수를 힐끗 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만수는 손주 눈빛이 무서워하는 걸 봤어요. 아버지, 목소리 좀 낮추세요. 애 무섭게 왜 그러세요? 준호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박만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오후 박만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재발급을 받으려고요. 하지만 은행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 통장은 현재 명의자분이 직접 오셔야 재발급 가능합니다. 내 통장인데 왜 명의자가 따로 있나? 은행원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이 통장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요. 출금 권한은 박준호님만 갖고 계세요. 박만수는 귀가 멍했습니다. 뭐라고? 지난달에 변경하신 걸로 나오네요. 어르신이 동의하셨잖아요. 박만수는 그날 서류에 도장을 찍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들을 믿고 도장을 찍었던 그날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만수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죠. 내가 당한 건가? 저녁 무렵 집에 들어갔습니다. 선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도 안 하시고요. 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코웃음을 쳤어요. 혹시 은행 갔다 오신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버님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말에 박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희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아버님, 이제 여기가 아버님 집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박만수는 그날 밤 다용도실에서 울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운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린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만수는 새벽부터 기침을 했어요. 다용도실은 난방이 안 됐거든요.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버님, 아침 차리기 전에 베란다 좀 정리해 주세요. 선희가 문을 벌컥 열며 말했습니다. 박만수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베란다에는 김장김치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선희 친정에서 보낸 거였어요. 20개는 좋게 넘어 보였죠. 이걸 다 어디로 옮기라는 거냐? 박만수가 물었습니다. 선희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구석에 정리해 놓으세요. 냄새나서 못 살겠어요. 박만수는 묵묵히 김치통을 옮겼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한 통, 두 통 옮기는데 숨이 차올랐죠. 아버님, 왜 이렇게 느려요? 점심 전까지 끝내야 하는데. 선희가 베란다 문 앞에 서서 재촉했습니다. 박만수는 대답 대신 김치통을 또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철컥. 뒤에서 문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만수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베란다 문이 닫혀 있었죠. 선희야, 문 좀 열어라. 박만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선희야, 여기 춥다. 문 열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제야 안쪽에서 선희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잠깐만요. 거실 청소 중이에요. 지금 당장 열어. 얼어 죽겠다. 박만수는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실 쪽으로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죠. 박만수는 베란다에 갇혔습니다. 영하 5도 날씨에 실내복 차림으로요. 슬리퍼 신은 발은 금세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선희야, 제발 문 좀 열어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손이 시려 감각이 없어졌어요. 벽 너머로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래 너는 소리, 아이 웃는 소리. 박만수는 벽을 두드렸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두꺼운 벽 때문에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박만수는 더 세게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얼어 죽겠어요. 그때 옆집 1302호 베란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뭔 소리 안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이영숙이었어요. 박만수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1301호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해주세요. 어머, 무슨 일이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박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베란다에 갇혔어요. 며느리가 문을 안 열어줘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주머니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베란다 벽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추워요. 너무 춥다고요. 박만수는 김치통 사이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30분이 지났습니다. 박만수는 의식이 흐려졌어요.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살려줘 제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계세요? 1301호. 댁 어르신 베란다에서 얼어 죽겠다는데요. 선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베란다에 갇히셨다고 소리치시던데요. 빨리 문 열어드려요. 선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거요? 괜찮아요. 아버님 혼자 바람 쐬시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지금 한겨울인데 실내복 차림으로 밖에 계시면 어떡해요? 정말 괜찮아요. 저희 집 일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딱 소리가 났습니다. 선희가 문을 닫아버린 거였어요. 이영숙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자기 집 베란다로 갔어요. 귀를 벽에 대고 들어봤죠.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기 옆집 노인분이 베란다에 갇혀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15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1301호 초인종을 눌렀어요. 선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신고 들어왔는데요. 어르신이 베란다에 계시다고요? 선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내 아버님이 문 잠그신 줄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박만수가 김치통 사이에 쓰러져 있었어요.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구급대원이 박만수를 흔들었습니다. 박만수는 눈을 뜨지 못했죠. 체온계 가져와요. 빨리. 체온을 재니 35도였습니다. 저체온증이에요. 빨리 옮겨야 해요. 박만수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이영숙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영숙은 선희를 쳐다봤습니다. 선희는 태연한 얼굴로 서 있었죠. 구급차 안에서 박만수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아들이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 요양병원 알아보고 있어. 왜 집으로 안 가고?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지금 집 분위기가 좀 그래. 그날 밤 박만수는 병상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지금 이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요. 아버님 정신 오락가락 하시는 걸로 하면 돼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환자가 아니라 짐이 됐구나. 이제부터 박만수는 아버지가 아니라 처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박만수는 퇴원 날짜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죠. 퇴원 당일 아침 준호가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아버지, 옷 챙기세요. 퇴원하셔야죠. 박만수는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준호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준호야, 집에 가기 싫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럼 어디 가시게요? 모르겠다. 그냥 저 집은 싫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철 좀 드세요. 72살이 뭐 하자는 거예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 안은 침묵뿐이었어요. 박만수는 창밖만 바라봤죠. 눈이 녹아 질척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선희가 나왔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식사하세요. 상에는 국과 김치만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앉지 않았어요. 통장 내놔. 선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내 통장. 지금 당장 내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또 시작이에요? 병원에서 쉬셨으면 좀 조용히 계세요. 박만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은행 갔다 왔다. 내 통장이 공동명의로 바뀌었더구나. 내가 했지? 준호가 눈을 피했습니다. 아버지가 동의하셨잖아요. 서류에 도장 찍으셨고요. 나한텐 아무 설명도 안 했잖아. 목소리가 커졌어요. 선희가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하은아, 방으로 가 있어. 할아버지 또 화냈다. 하은이가 박만수를 무서운 듯 쳐다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만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돈 어디 갔나?
준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빚 정리했어요. 카드값, 대출 이자 다 갚았어요. 박만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모시려면 빚부터 갚아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박만수는 소파 팔걸이를 잡았어요. 그게 내 퇴직금이었어. 3천만 원이었다고. 이제 다 없어요. 적금도 해약했어요.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기꾼처럼 말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 모시는데 돈 들잖아요. 박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집은? 내 집은 어떻게 됐나? 준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세입자 들어왔어요.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 원이요. 월세를 받는다고? 네, 그 돈으로 아버지 생활비 드릴게요. 박만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요. 내 집에서 월세를 받아서 내 생활비를 준다고? 선희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불만 있으세요? 그럼 나가시든가요. 그 말에 박만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다. 나간다. 당장 나가마.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려는데 준호가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시게요? 갈 데도 없으면서요. 박만수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내가 갈 데 없으면 어때? 여기보단 낫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밖은 추웠습니다. 박만수는 얇은 점퍼만 입고 나왔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걷기만 했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지하철역 대합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박만수를 힐끗거렸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집 앞에 짐 놔뒀어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박만수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대합실은 노숙자들로 채워졌어요. 박만수도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소? 밥은 드셨어요? 여기 김밥 하나 있는데요. 남자가 편의점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만수는 받지 않았어요. 됐소. 배 안 고프오. 하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웃으며 김밥을 놔두고 갔죠. 박만수는 김밥을 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새벽 4시 경찰이 왔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주무실 수 없어요. 일어나세요. 박만수는 일어났습니다. 몸이 뻐근했어요. 어디 가실 데 있으세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박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보호자한테 연락드릴게요. 핸드폰 좀 주세요.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경찰이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통화 소리가 들렸죠? 네, 경찰서로 모시겠습니다. 보호자분이 오셔야 해요. 2시간 뒤 준호가 왔습니다. 선희도 함께였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창피하게요. 준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경찰이 물었어요. 어르신이 치매가 있으신가요?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심해지셔서요. 병원 알아보는 중이에요. 박만수는 소리쳤습니다. 난 치매 아니야. 정신 멀쩡하다고. 경찰이 박만수를 진정시켰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보호자분이 모시러 왔잖아요. 차에 탔습니다. 박만수는 뒷자리에 앉았어요.
선희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요양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집에선 못 계세요. 박만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해는 박만수에게 지옥의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만수는 다용도실에 갇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갇힌 거나 마찬가지였죠. 문은 열려 있었지만 나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준호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서명하세요. 박만수는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뭔데? 요양병원 입소 동의서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가세요.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 난 안 간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선택권 없어요. 이미 다 정해졌어요. 내가 싫다는데 왜 정해져 있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선희가 문을 벌컥 열었어요. 아버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옆집에서 다 들려요. 박만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들으면 어때? 너희가 날 버리는 거 온 동네가 알아도 상관없어. 선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버린다고요? 저희가 돈 얼마나 쓰는데요? 요양병원비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내 돈으로 내는 거잖아. 내 집 월세로. 선희가 비웃었습니다. 아버님 돈? 이미 아버님 명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준호 이름이에요. 박만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준호가 서류를 펼쳤어요. 아버지, 여기 보세요. 집도, 통장도, 적금도 다 제 명의예요. 아버지가 도장 찍으셨잖아요. 박만수는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등기부등본에는 정말 준호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게 언제? 2달 전이요. 아버지가 직접 도장 찍으셨어요. 박만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아들을 믿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그날이요. 너희가 나한테 사기를 쳤구나. 준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기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증여하신 거예요. 박만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바보였구나. 선희가 팔짱을 꼈습니다. 이제 아셨어요? 아버님, 순순히 요양병원 가세요. 그게 서로 편해요. 박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은이는 손주는? 하은이요? 선희가 방문을 열었어요. 하은이가 책상에 앉아 있었죠. 하은아, 나와서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하은이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박만수는 손주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하은아, 할아버지 얼굴 좀 보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뒤로 물러났어요. 엄마 무서워요. 박만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가 뭐가 무서워? 선희가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아버님 보세요. 아이가 무서워해요. 이래도 여기 계실 거예요? 박만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마저 박만수를 두려워했어요. 하은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잖아. 하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걸 포기했어요. 알았다 간다, 요양병원 간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서명하세요. 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챙겼어요. 월요일 아침 9시에 출발해요. 짐 챙겨 놓으세요. 그날 밤 박만수는 다용도실에서 자기 짐을 봤습니다. 옷가방 하나,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어요. 72년 인생이 옷가방 하나로 정리됐죠. 핸드폰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눌러봤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 그게 다였습니다. 친구들은 다 세상을 떠났고 친척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죠. 내가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었나?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박만수는 짐을 들고 나왔어요. 준호가 차 키를 들고 있었죠. 아버지, 출발해요. 선희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학교에 갔어요. 인사도 없이요. 선희야. 박만수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 집 내 집 잘 부탁한다. 선희가 웃었습니다. 아버님 집 아니에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그 말에 박만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집이 멀어졌어요. 박만수가 30년 모아서 산 그 집이요. 요양병원은 외곽에 있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죠. 간판에는 행복요양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기가? 박만수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기요.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비싼 데예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어서 오세요. 박만수 어르신이시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건넸어요. 네, 오늘부터 입소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 4개가 비좁게 놓여 있었어요. 박만수 자리는 창문 없는 구석이었죠. 아버지, 여기서 지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면회 올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박만수는 침대에 앉았어요. 한 달에 한 번? 네, 바쁘잖아요. 이해하세요. 준호가 돌아섰습니다. 박만수는 아들 등을 바라봤어요. 준호야. 준호가 멈춰섰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짐이 돼서.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버렸어요. 박만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4인실 침대에 낯선 노인들 사이에 창문도 없는 구석이에요. 옆 침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여긴 지옥이에요. 빨리 나가세요. 박만수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요양병원 첫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옆 침대 할아버지는 밤새 신음소리를 냈고 복도에서는 비명이 들렸어요. 박만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죠. 새벽 5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 일어나세요. 식사 시간이에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쇠냄새 나는 밥과 국이 나왔어요. 박만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놨죠. 왜 안 드세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입맛이 없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긴 다들 그래요. 처음엔 안 먹어요. 그러다 결국 먹게 되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박만수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얼마나 계셨어요? 3년요. 딸이 날 여기 버렸어요. 버렸다니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온다더니 2달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이젠 1년 넘게 안 와요. 박만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연락은요? 전화번호 바꿨어요. 여기 전화해도 안 받아요. 박만수는 할머니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런 곳에 날 보냈을까? 할머니가 박만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도 같은 처지시죠? 우린 다 똑같아요.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날 오후 박만수는 복도를 걷다가 원장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박만수 어르신 보호자분, 돈 제때 입금하셔야 해요. 원장 목소리였습니다. 박만수는 걸음을 멈췄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 월세 들어오면 바로 넣을게요. 준호 목소리였습니다. 박만수는 문틈으로 안을 봤어요. 그나저나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면회는 언제쯤 오실 건가요?
글쎄요,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준호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오셔야죠. 어르신들 우울증 오시거든요.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힘들어요. 아버지 여기 계셔야 저희가 숨통이 트여요. 박만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가 짐이었구나. 저녁 무렵 식당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119 불러요. 빨리. 소란스러웠습니다. 박만수는 쓰러진 할아버지를 봤어요. 얼굴이 파래져 있었죠. 이 양반 약을 제때 안 드셨나 봐요. 간호사가 혀를 찼습니다. 박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그날 밤 박만수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20%밖에 남지 않았어요. 충전기를 안 가져왔거든요. 연락처를 눌러봤습니다. 공장 동료들 번호가 몇 개 있었어요. 하지만 다들 돌아가신 분들이었죠.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태식? 공장 시절 친한 동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2년 전이었어요. 박만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마이너스. 여보세요? 김태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만수는 목이 메었어요. 태식아, 나 만수다. 만수야?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박만수는 눈물이 났어요. 태식아, 나 요양병원에 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요양병원? 너 아픈 데라도 있나? 아니, 아들이 날 여기 보냈어. 박만수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집을 빼앗긴 일, 돈을 빼앗긴 일, 베란다에 갇혔던 일까지요. 김태식은 한참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만수야, 너 그때 명예 넘길 때 조건 안 넣었나? 박만수는 멍했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 아니, 그때 내가 말했잖아. 부양 조건 넣으라고. 아들이 제대로 안 모시면 명예 무효로 만드는 조항이 있다고. 박만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 너 안 넣었어? 미친 만수야, 너 서류 어디 있어? 박만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서류는 준호가 다 가져갔어요. 하지만 박만수는 그날 도장 찍기 전에 뭔가를 봤던 것 같았죠. 잠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만수야, 잘 생각해봐. 서류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었어? 박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서류를 받았을 때 맨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죠. 증여자가 부양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있었어. 태식아, 있었던 것 같아. 김태식이 웃었습니다. 그거야. 만수야, 그게 내 무기야. 변호사 찾아가. 지금 당장. 박만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데 변호사를 어떻게 해. 무료 법률구조공단 있잖아. 거기가. 내가 위치 문자로 보내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확인했어요. 서울시 무료법률구조공단 마이너스 종로구. 박만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싸우러 갑니다. 네. 박만수는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방 하나, 핸드폰, 그게 다였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죠. 어르신, 어디 가세요? 박만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죠. 밖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춥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타올랐거든요.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아니라 인간으로 싸운다. 박만수는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요. 그리고 서울행 버스에 올라탔죠.
창밖으로 요양병원이 멀어졌습니다. 박만수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였습니다. 서울 종로구 법률구조공단. 박만수는 3층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구겨진 메모지를 꺼냈어요. 제가 아들한테 집을 빼앗겼습니다. 박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했어요. 어르신, 증여 서류에 부양 조건 있었죠? 내 증여자가 부양받지 못할 경우 무효라고요.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증인은 있으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들었어요. 베란다에서 제가 소리친 거요. 119도 그분이 불렀고요. 완벽해요. 병원 진단서하고 증인만 확보하면 이깁니다. 박만수는 그날로 움직였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어요. 장시간 할랭 노출로 인한 저체온증 및 동상 초기 증세. 옆집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박만수를 봤어요. 어머,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법정에서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박만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어요. 당연하죠. 그날 제가 다 들었어요. 어르신이 살려주세요 하시는 거요. 아주머니가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제가 인터폰으로 며느리한테 어르신 얼어 죽겠다는데 문 열어드려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하고 끊었어요. 30분이 지나도 문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9 불렀죠. 박만수는 아주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 조정실. 박만수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엔 준호와 선희가 앉아 있었죠. 아버지,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박만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 및 학대 혐의 고소건입니다. 병원 진단서가 제시됐어요. 피해자는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체온 35도였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사고였어요.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영숙이 들어왔어요. 제가 목격자입니다. 증인석에 앉은 아주머니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베란다 벽 너머로 소리를 들었어요. 춥다, 문 좀 열어달라, 살려주세요 하시는 거요. 너무 절박해서 인터폰으로 연락했죠. 아주머니가 선의를 쏘아봤습니다. 어르신 베란다에서 얼어 죽겠다는데 문 열어드려라고 했더니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하고 끊었잖아요. 선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문 안 열리더라고요. 그러다 소리가 뚝 끊겼어요. 그래서 바로 119 불렀죠. 구급대원이 왔을 때 어르신 체온이 35도였대요.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통장 내역을 펼쳤어요. 피해자 통장에서 4천만 원이 무단 인출됐습니다. 피해자는 전혀 몰랐어요. 조정위원이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동의 받으셨습니까? 그건 부양하려면 돈이.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아니요.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증여 계약서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증여자가 부양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명백하군요. 선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힘들면 노인을 베란다에 가둬도 돼요? 한겨울에 얼어 죽게 해도 돼요?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증여계약은 무효입니다.
주택, 통장, 모든 재산을 박만수 씨에게 즉시 반환하십시오. 선희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만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형사 고소장입니다. 노인학대죄, 유기죄로 고소합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설마. 박만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너희가 나한테 한 짓 기억나냐? 베란다에 가둔 것, 요양병원에 버린 것, 내 돈 훔쳐간 것. 다 기억나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었다. 내가 30년 공장에서 피땀 흘려 키운 아들이었어. 그런데 너는 날 아버지가 아니라 짐으로 봤지. 박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난 너를 아들로 안 본다. 법으로 본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발. 박만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늦었다. 조정위원이 최종 판결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모든 재산을 반환하십시오. 불이행 시 강제 집행합니다. 그리고 형사건은 별도 기소됩니다. 선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박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박만수 어깨를 두드렸어요. 어르신, 이기셨어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는 박만수 뒷모습은 당당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박만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겨울은 춥지 않았습니다. 박만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거든요. 판결 일주일 뒤 박만수는 주안동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자기 집 앞이었어요. 아니, 이제 다시 자기 집이 된 곳이었죠. 법원 명령으로 세입자는 이미 나갔습니다. 준호는 보증금을 돌려주고 억지로 계약을 해지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법원에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명령한 번호였죠. B-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낯설었습니다. 세입자가 살다 간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벽지는 더러워져 있었고 거실 소파는 사라졌죠. 박만수는 천천히 집 안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30년 모아서 산 이 집, 1년 만에 돌아온 거였어요. 베란다로 갔습니다. 그날 죽을 뻔했던 그곳이었어요.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죠.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습니다. 문은 박만수 손에 있었으니까요. 거실 한가운데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남긴 거였어요. 박만수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만수는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미안하면 끝날 일이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식이었어요. 만수야, 집 들어갔어? 응, 방금 들어왔어. 어때? 기분이? 박만수는 텅 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태식아 집은 돌려받았는데 허전하네. 이 넓은 집에 나 혼자잖아. 김태식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만수야, 그럼 나한테 와. 우리 집에 빈 방 하나 있어. 같이 살자. 박만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태식아, 야, 우리 공장 다닐 때부터 형제 아니었나? 혼자 살지 말고 와.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한 달 뒤 박만수는 집을 처분했습니다. 매매가 3억이었어요. 그 돈의 절반은 김태식에게 줬죠. 야, 이게 뭐야? 왜 이걸 나한테 줘? 김태식이 깜짝 놀라며 거절했습니다. 박만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형제가 같이 살면 생활비 내야지.
이걸로 우리 둘이 편하게 살자. 김태식은 울먹였습니다. 이 자식아 고맙다. 나머지 돈으로 박만수는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매달 쌀을 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만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배불러요. 박만수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고맙죠. 저도 외로웠는데 여기 오니까 좋네요. 박만수는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화투도 치고 차도 마시고 웃기도 했어요. 어느 날 경로당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만수 씨, 자식은 없어요? 박만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있긴 한데 연락 안 합니다. 왜요? 싸웠어요? 제가 법으로 고소했거든요. 할머니들이 놀라며 물었어요. 박만수는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란다에 갇혔던 일, 요양병원에 버려진 일, 법정에서 싸운 일까지요. 할머니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날 이후 경로당 사람들은 박만수를 더 챙겼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고, 몸조리 잘하라고요. 박만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꼭 피로 이어진 사람만은 아니라는 걸요. 6개월 뒤 박만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손주 하은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하은이에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 한 거 알아요. 저도 미안해요. 할아버지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박만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일주일 뒤 박만수는 하은이를 만났습니다. 카페였어요. 하은이는 혼자 왔더군요. 할아버지. 하은이가 박만수를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박만수도 울었어요. 하은아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때 무서워한 거. 박만수는 하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 아니야. 넌 아이였으니까. 엄마 아빠는 지금 많이 힘들어요. 집도 없고 빚도 많고 아빠는 일도 잘 안 되고. 박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박만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은아, 네 할아버지. 용서는 아직 못한다. 솔직히 말하면 평생 못할 수도 있어. 하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내 손주고 너는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너를 계속 사랑한다. 하은이가 박만수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박만수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만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은이를 만났습니다. 준호와 선희는 만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주는 만났죠. 1년 뒤 박만수는 김태식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만수야, 후회 안 해? 김태식이 물었습니다. 뭐가? 아들 고소한 거, 법으로 싸운 거. 박만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안 해. 안 싸웠으면 난 요양병원에서 죽었을 거야. 아니면 베란다에서 얼어 죽었거나.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다 아들이 아니더라. 진짜 가족은 따로 있어. 박만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태식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난 포기했을 거야. 김태식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제 아니냐? 박만수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은이였어요. 할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요. 제가 할아버지 생신 챙겨드릴게요.
박만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박만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 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소. 이제 더 이상 베란다에 갇히지 않소. 내 인생은 내가 사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처음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은 팔았지만 존엄은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박만수는 다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